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잘들 지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을 학교에서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번 주에도 또 다시 인터넷상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제2부로 들어가서 물질과 순환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로 원소와 과학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하고요. 다음 주에는 물질의 상태와 변화라는 주제로,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자연과 순환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다룰 내용들을 잠깐 전체적인 이제 2부의 내용을 소개하면, 원소와 과학에서는 물질의 바탕이 되는 기본 입자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런 입자들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물질의 상태와 변화에서는 물질은 상이 바뀌는데 이 상의 바뀜이 이제 왜 일어나는가, 이런 상태의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루겠고요. 그리고 자연과 순환에서는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물질들의 순환을 중심으로 대기와 또 이런 바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의 주제는 원소와 과학입니다. 자, 여기서 다룰 내용은 물질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 생각은 이제 고대 그리스부터 싹텄는데, 고대 그리스인들은 물질의 근원을 두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게 최초의 이제 과학적인 논쟁이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논쟁의 결과로 사원소설, 즉 물질은 네 가지 기본 원소로부터 만들어진다는 생각이 싹텄습니다. 그러나 이런 견해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원자론입니다. 그러나 이 원자론이 이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고요. 결국은 이제 18세기에 와서 이제 덜턴이 이제 원자론을 재발견하고 원자론, 고대에 싹텄던 이 원자론으로 화학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제 원자가 물질의 기본 입자냐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물리학자들은 이제 이 원자도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구조를 밝히면서 원자의 내부 안에 원자핵이 있고 또 전자가 있고 원자핵 속에 양성자, 중성자가 있고 이런 구조들이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화학 결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자들이 모여서 물질을 만드는데 그 과정이 이제 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화학 결합이 되겠습니다. 화학이 되겠고요. 그런 화학 반응을 통해서 물질들이 이제 결합한 것이 화학 결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수업의 주제는 물질의 근원입니다. 여기서는 물질의 근원이 무엇이고 물질의 근원에 대한 고대 그리스부터 싹텄던 물질관과 그 이후 중세와 건세를 거치면서 이런 물질관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화학자들이 물질을 이제 분해하는 방법을 발견하고 그것으로부터 물질의 기본이 되는 그런 원소들을 찾아냈는데, 화학자들이 이 원소들을 얼마나 많이 발견했고 어떻게 발견했는지 살펴보고, 또 이런 원소들을 이제 정리해서 하나의 표로 만든 것이 원소의 주기율표입니다. 그래서 이 원소의 주기율표를 보면서 자연계에 어떤 원소들이 있는지, 또 이런 원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원소들이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원자라는 것입니다. 원소는 개개가 이제 다른 하나의 원자로 되어 있고, 자, 이런 원자론이 이제 물질관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근데 이런 원자들이 이제 어떻게 생겨났느냐, 원소의 기원에 대한 이제 이야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은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자, 오른쪽에 보이는 이 사진은 사막에 사고를 찍은 것입니다. 이 사고를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사고를 아마 멀리서 보면 이것이 어떤 구조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연속체로 된 구조물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가까이 가서 보면 수없이 많은 알갱이로, 모래알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제 물질이라는 것이 원자로 되어 있고 또는 분자들의 집합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죠. 만물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근원이 뭐냐, 아르키가 뭐냐 하는 이런 논쟁은 기원전 4세기에 시작이 됐고, 이런 논쟁에 이제 데모크리토스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런 학자들이 이제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 와서도 이제 볼츠만이라는 물리학자가 이제 기체는 수없이 많은 이런 알갱이, 원자로 되어 있다. 그것에 기반을 두고 기체들의 운동을 설명하는 이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반론을 제기한 또 마하라는 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와서는 아인슈타인이 이런 원자의 실체를 브라운 운동을 통해서 원자는 실제한다 하는 것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도 역시 이 원자를 기술하는 이제 방법에 있어서 이제 고전적인 방법을 적용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어는 양자론을 들고 나가면서 이제 이 아인슈타인과 보어 사이에 또 유명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원자에 대한 논쟁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과학의 시초부터 최근까지도 이제 논쟁이 벌어졌던 유명한 논쟁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이런 원자라는 개념은 과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던 미국의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물리학자는 만약에 세상의 지식이 모두 파괴되어서 우리가 후손에게 단지 한 줄의 말만 전할 수 있다면 나는 모든 물질이 원자로 되어 있다 라는 사실을 택하겠다고 했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이 이런 말을 했던 배경은 결국 이 하나의 한마디의 말로 우리 후손들이 다시 과학을 재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만큼 중요한 개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은 당연한 것 그리고 정확한 것 과학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학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사람들은 과학을 이제 진리를 발견하는 훌륭한 수단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을까요? 이 과학의 기원을 과학사학자들이 거슬러 올라간 결과 과학의 기원은 기원전 6세기경 고대 그리스의 이오니아 지방에 있는 밀레투스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원전 이 6세기경의 고대 그리스에 있는 이 밀레투스라는 지방은 어디냐? 바로 이제 터키 해안 쪽에 있는 이제 해안 도시입니다. 밀레투스라는 도시가. 자, 그러면 왜 이 지역에서 과학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새로운 흐름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전의 세계는 천둥과 번개가 치는 것은 하늘의 신 제우스가 진노에서 이제 천둥과 번개를 내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땅이 흔들리는 것은 그 땅 속에 가두어둔 대탄 신들이 이제 서로 싸우면서 그 충격으로 땅이 흔들리는 것이다. 또 바다에 폭풍 해일이 일어나는 것은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신호다. 뭐 이런 이제 식으로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기의 그리스 사람들은 자연은 신들의 의지나 변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스스로의 법칙에 따라 운행하는 존재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고 거기에 근거해서 천둥이 왜 일어나고 번개가 왜 일어나고 해일과 지진이 왜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제 주장에 대해서 이성적인 비판을 하고 또 서로가 논쟁을 통해서 보다 더 일반적인 답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과학사적으로 볼 때 중요한 의의는 이런 이제 물질의 근원뿐만이 아니라 자연의 변화가 생기는 원인, 병이 생기는 원인,
이런 것들을 자연 자체에서 찾아서 논리적으로 답하려는 시도를 했다. 그리고 이것은 물질의 기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양에 대한 것들, 이런 이제 인간들이 궁금해하던 것들을 탐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개념은 오늘날 와서도 과학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만물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은 인간이 아마 자연에 대해서 갖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호기심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또한 과학의 출발점이기도 했는데요. 기원전 6세기에 유명한 철학자 탈레스는 만물은 물로 되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의 학자들은 세상은 이제 신들이 지배하고 그리고 신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이 생겨나고 없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탈레스라는 학자가 처음으로 이제 신을 배제하고 자연은 어떤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또 그것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물질이 물이라는 이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생각은 오늘날에 보면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다른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낙시멘에서는 물보다는 오히려 공기가 더 만물의 원질, 아르케이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또 헤라크레이토스는 그것이 아니라 불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헤시오도스는 흙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이제 주장들이 각기 나름의 타당성을 가지고 또 논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중요했던 것들은 이제 이런 논쟁을 통해서 보다 더 모든 걸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또 이 시기에 등장했던 중요한 이제 생각은 만물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기본적인 알갱이가 있고 그 알갱이를 원자라고 부르자, 이렇게 주장한 데모크리투스 같은 학자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 보면은 이런 생각들 중에 아마 데모크리투스 생각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로서는 이제 어느 주장이 옳고 그런지 판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물, 불, 흙, 공기를 하나의 물질을 구성한 사원소로 보고 그것을 통해서 물질을 설명하려고 했는 이런 물질관이 더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제 이 물질관을 살펴보면 결국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 가지 학문의 이제 시조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많은 책을 썼고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성이 이제 이런 원자론자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아리스토텔레스의 학설을 받아들였고 또 이해하기도 쉬웠고 뭐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이런 눈에 보이는 네 가지 원소뿐만이 아니라 이 원소를 만들어내는 네 가지 성질을 또한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이라는 것은 뜨거움과 그리고 건조한 성질, 이런 성질이 결합돼서 나타나는 게 이제 불이라는 원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물이라는 것은 습하고 차가운 것이 성질을 구현돼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가지 원소들의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성질로부터 온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원자론을 배척했고요. 그리고 진공도 이제 부정을 하게 되죠. 자, 이런 과정들이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일어났던 자연 철학의 이제 세계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제 고대 자연 철학은 결국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정답에 가까웠다는 이제 원자론을 밀어내고 사원소론을 수용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고대 자연 철학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느 이론이 옳고 그른지는
어떤 관찰을 하든지 실험을 하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수단도 부족했고 하려고 하는 또 의지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논리에만 치중해서 결론을 도출했기 때문에 그것이 고대 자연철학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고대에 싹텄던 이런 이제 자연철학은 관심이 이제 결국 자연에 대한 관심으로는 답을 얻을 수 없으니까 결국 그보다는 이제 고대 국가가 형성되고 이러면서 인간의 의무나 도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쪽 분야로 이제 치우치게 된 것이 오늘날에 와서 이제 철학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과학이 다시 이제 빛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17세기에 와서 과학적 방법론이 이제 정립이 되면서 자연 철학에서 자연 과학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죠. 자, 이 시기에는 갈릴레이가 특히 이제 낙하 운동에 대해서 어떤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하려고 했고 실험 동안 이제 이런 검증 방법이 도입되면서 이론이 옳고 그런 것을 구분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이론적인 이제 근거에 대해서는 이제 베이컨이 과학적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7세기 이후에는 과학이 이제 고대에 싹텄던 이성과 논리적인 생각, 과학 철학에서 실험적 검증 방법이 도입이 되면서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다시 중세로 돌아가 보면 고대 물질과는 사원소설의 기반을 두고 물질의 성질이나 물질의 이제 생성한 것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제 중세시대에 또 와서는 이제 이런 물질관을 이용을 해서 연금술이 이제 성행하게 되는데, 연금술이라는 것은 이제 값싼 금속, 예를 들면 납과 같은 금속을 비싼 금속, 금이나 뭐 은, 이런 걸로 이제 만드는 이런 이제 물질 변환의 하나의 수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연금술이라고 부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람이 이제 불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사람이 늙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이런 어떤 이제 것을 연구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연단술이라고 부르는데 연금술은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불로 장수를 연구하는 부분과 비금속을 기금속으로 변환하려고 하는 시도, 이런 것들이 연금술사들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금술사들은 이런 물질 변환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집안에 이제 그런 도구들을 모아놓고 실제로 화덕에서 이걸 이제 변환도 시도하고 이런 시도를 했습니다. 이 사진의 그림이 이제 그걸 보여주는 연금술사의 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연금술사들은 고대에 생각했던 사원소, 물, 불, 흙, 공기가 이것이 개념적으로는 이제 뭐 어떤 물질은 근원인 원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네 가지 원소가 실제로 물질 변환할 수 있는 원소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수원과 황과 염, 이것이 물질 변환을 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원소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원소의 숫자가 그러니까 4가지에서 3가지로 줄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고대 중세 연금술사들은 오히려 4원소설이 아니라 3원소설을 믿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유명한 연금술사들은 자비르 이븐 하이안 8 내지 9세기에 활동했고요. 파라켈수스 16세기에 활동했던 연금술사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제 화학이라는 학문이 나중에 이제 싹 트게 되는데, 이 연금술은 이제 영어로 알케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R이라는 것은 이제 아라비아로 정관사에 해당되는데요. 이것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케미스트리가 되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제 변화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점성술인데요. 에스트로는 이제 별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 그리고 로고스는 이제 이건 학문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에스트롤로지는 별의 학문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과학이 아니죠. 그래서 천문학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에스트로의 노무스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스트로노미가 천문학이라는 학문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이제 이 과학의 발전 과정을 보면 기원전 6세기에 살았던 고대 그리스에서 이성과 논리를 통한 자연의 탐구, 여기 이것이 한계를 맞게 되고 그러다가 17세기에 와서 실험적 검증 방법을 도입하면서 이제 과학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과학이 되겠습니다. 원소라는 개념은 고대에서 싹트서 중세에도 이제 발전했는데 이 원소라는 개념 자체는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원소라는 개념을 과학적으로 정의를 했던 사람이 로버트 보일이라는 화학자입니다. 로버트 보일은 그의 책 회의적인 화학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것이 원소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것은 실험을 근거로 해야 된다. 그리고 물질을 분해해서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것, 마지막에 얻어지는 것이 원소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17세기의 화학자들은 사실 물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해를 할 수 있죠. 뭐 연소를 해서 태워서 분해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산이나 이런 이제 용매에 녹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이제 물질을 계속 쪼개 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생겨나는 물질이 이산화탄소, 물, 재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자, 이것들도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분해를 하게 돼요. 그리고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물질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원소라는 것이고 이것이 화학적인 방법으로 얻어진 원소이기 때문에 화학 원소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대에서 원소라고 알려져 있던 네 가지 원소는 자, 보일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원소가 아니죠. 왜냐하면 흙이라는 것은 일정하지가 않아요. 종류가 어디서 나온 흙이냐에 따라 다르니까 종류가 많고 기본적으로 흙 속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많은 분자들이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원소에서 제일 먼저 제외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이라는 건 뭐냐? 물은 오늘날 보면 이제 분자라는 것이죠. 수소와 산소가 결합된 분자입니다. 그것은 화합물이죠. 그러니까 기본 물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기도 역시 흙과 마찬가지로 혼합물이에요. 이 안에는 뭐 수소, 산소, 질소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런 혼합물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원소라고 할 수가 없겠고요. 불은 사실은 물질이라기보다는 이제 물질이라고 할 수 있긴 한데 고에너지 상태의 물질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부분적으로는 이제 어떤 전기를 띤 이제 기체, 이게 플라즈마라고 하는데 이런 불은 플라즈마에 가깝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원소들이 알려져 있는데 이런 원소들이 이제 발견된 연대순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미 고대에 많은 원소들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탄소나 황이 이제 알려져 있었고 그리고 금, 은, 구리, 철, 수원, 납 그리고 주석 이 7가지 원소들이 이미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나 물론 고대인들은 이것이 이제 원소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원소의 정의가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할 수 없는 것을 원소라고 정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이제 보일의 정의에 따르면 이들은 분명한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세에 와서는 이제 아연 그리고 비소, 비스무트, 주석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물질을 분석하는 방법이 이제 발전되면서 원소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주로 1600년대에서 1700년대 말까지는 주로 분석화학법이라고 그러죠. 이 분석화학법에 따라서 발견된 원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코발트, 망간, 산소, 질소, 수소 이 많은 원소들이 이제 이 분석화학 방법으로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그 1800년대부터는 네오디뷴 그리고 오스뮴이라든지 칼륨, 나트륨, 바륨, 칼슘 이런 많은 원소들이 또 전기 분해법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1860년대 이후에는 분광 분석 방법에 의해서 또 많은 원소들이 발견됐습니다. 세슘, 루비디움, 이제 스칸디움, 게르마늄 이런 원소들이 분광 분석 방법으로 발견됐고, 헬륨은 이제 태양 속에서 이제 분광 분석 방법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1900년대에 와서는 이제 X선을 이용한 X선 분석법으로 발견이 되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폴로늄, 라디움, 악티움, 라돈 이런 이제 좀 방사성 물질들이 이제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 이후에는 인공적으로 이제 원소들이 합성이 됐습니다. 테크네슘, 프란시움, 넵튠 이런 원소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물질의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되던 원소가 고대에는 4가지밖에 없었고 중세에는 삼원수술이 성행했습니다. 그런데 화학자들이 이 원소를 100가지나 되는 원소를 발견하다 보니까 이제 원소가 물질에 과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또 원소들은 각기 이제 하나의 물질을 구성하는 작은 알갱이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데모크리토스가 생각했던 이 원소가 물질을 구성하는 바로 원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제 덜턴이 했습니다. 1808년에 이제 영국의 화학자 존 덜턴은 이런 화합물 속의 원소들의 구성비가 항상 일정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화학 법칙으로는 이제 뭐 배수비례 법칙, 쟁비례 법칙 등이 있는데 이 원소를 이제 원자라고 생각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각각의 원소는 각각의 원자가 되고 그리고 같은 원소의 원자들은 성질이 같다. 즉 크기나 질량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이제 덜턴이 주장했죠. 자, 그리고 이제 1811년에는 이제 아보가드로가 이제 화학의 경우에는 이 원자만으로는 이제 화학의 물질이 갖는 어떤 성질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가 몇 개가 모여서 분자를 이루면서 이제 이 기체의 성질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산소라는 기체와 그리고 이제 또 수소라는 기체 이것이 합쳐지면 이제 뭐 수증기 같은 이제 이런 성질이 다른 물 분자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원자만으로는 어떤 물질이 갖는 성질, 기체의 성질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자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분자 가설에서는 어떤 기체의 최소 입자는 원자가 아니라 분자라는 것이죠. 물론 헬륨과 같은 기체는 단원자 분자, 하나의 원자로 구성되는 하나의 분자가 되겠지만 뭐 수소라든지 산소라든지 질소라든지 이런 분자들은 2개의 원자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화학 결합을 하는 단위로서의 입자를 원자라고 하고 물질의 성질을 갖는 최소 입자로서의
알갱이를 분자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화학자들의 노력으로 발견된 원소들의 개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원소들을 좀 체계적으로 분류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시도는 1829년에 데베라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어떤 세 쌍의 원소들은 두 개의 원소의 평균값이 다른 하나의 평균값과 같다는 이런 이제 주장을 했죠. 예를 들어서 칼슘과 스트론디움과 바륨은 스트론디움의 이제 물리량이 칼슘과 바륨의 물리량의 이제 평균값과 같다, 이런 거죠. 자, 이런 원소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1863년에 와서 뉴렌즈가 이제 옥타브 법칙이라는 걸 발견했는데, 이것은 발견된 원소들을 원자량 순으로 배열하면 8번째 오는 원소마다 8번째 오는 원소들이 계속 이제 같은 비슷한 성질을 갖는다, 이런 규칙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비활성 기체들이 이제 발견되면서 이 팔이 이제 9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1869년에 와서 멘델레예프가 그 당시 발견된 63종의 원소를 뉴렌즈와 같이 원자량에 따라 배열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화학적 성질이 이제 비슷한 원소들이 있을 경우에는 순서를 서로 바꿔주게 배열했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배열함으로써 이제 비어있는 자리가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 그 원소들이 이제 어떤 성질을 가질지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측대로 원소들이 발견되었네요. 자, 그 예를 들면 이제 알루미늄과 같은 줄에 와야 될 그 다음 줄에 와야 될 원소는 이제 발견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원소의 이름을 에카 알루미늄,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갈륨이 발견되었고 바로 31번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붕수 아래에는 또 에카 붕수가 이제 왔는데, 그것이 나중에 발견된 스칸듐이 되고요. 그리고 실리콘 아래줄에는 에카 실리콘이라는 이름을 불렸지만 나중에 게르마늄으로 이름이 불리게 됐습니다. 자, 이 에카라는 말은 이제 산스크리트어인데요. 산스크리트어로 1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기율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기율표는 족과 주기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족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1쪽부터 18쪽까지 있고요. 그리고 주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숫자가 커집니다. 그래서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습니다. 자, 이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들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금속성이 강해집니다. 오른쪽에 있는 원소들은 이제 비금속 원소들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원소들은 거의 대부분이 금속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속성은 이제 주기에 따라서는 아래로 갈수록 강해지고, 그리고 족에 따라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강하고 왼쪽으로 갈수록 금속성이 강해지겠습니다. 여기서 1쪽에 속하는 원소들을, 이 수소를 제외한 이 원소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릅니다. 이 금속들은 매우 무르고 밀도가 낮은 은백색을 띠는 금속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금속들은 굉장히 반응성이 강한데 산소, 물, 할로젠 원소와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특히 물과 접촉을 하면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끝에 있는 원소는 비활성 기체라고 부르는데 18쪽 원소입니다. 이 원소들은 왼쪽에 있는 원소와 달리 반응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소들은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다른 원소들과 결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서 두 번째 원소들은 이 이족 원소들인데 이들은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불립니다. 이 원소들의 특징은 물과 혼합이 되면 알칼리 용액을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에 오른쪽으로 두 번째 있는 원소들은 할로젠 원소라고 부르는데 17족 원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불소, 염소, 브롬, 요드 이런 원소들이 있습니다. 이 원소들은 이제 다양한 염을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서 세 번째 있는 3족 원소들은 히토류 금속이라고 불리는데 이 원소들은 전체적으로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고 광물 속에서 한꺼번에 이제 발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화학적이나 전기적, 자기적 특성이 독특하고 그리고 빛을 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차폐 효과가 탁월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3족부터 시작을 해서 12족까지 그리고 4주기에서 7주기까지 이루는 이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이 원소들은 모두 금속입니다. 그래서 전이원속 또는 전이금속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은 특성이 있습니다. 열과 전기를 잘 통하는 양도체이고 그리고 매우 단단하고 밀도가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금속이 바로 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주로 기체 원소들이고 그리고 왼쪽은 금속 원소들입니다. 그 경계에 있는 원소들이 있는데 이 원소들은 붕소, 실리콘, 게르마늄 이런 원소들입니다. 이런 원소들이 이 경계에 있어서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속들을 중금속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멘델레예프가 작성한 주기율표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원소들의 어떤 규칙과 그리고 그 성질을 이제 표 안에 다 담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제 멘델레예프는 왜 특정한 원소들은 질량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순서를 바꿔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1913년에 헨리 모즐리에 의해서 풀렸습니다. 헨리 모즐리는 음극성관을 이용해서 이제 생성되는 엑슨의 파장을 연구했고 이 엑슨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 원소들의 순서를 정했는데 결국 그 순서가 바로 이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결국 이제 이 원자 번호라는 것은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순서가 된다는 것이요. 실제로 이제 핵 속에는 양성자뿐만 아니라 중성자도 있는데 이 중성자량에 따라 원자 번호가 이제 질량수는 바뀌지만 실제로는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를 바꿔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자론 논쟁은 과학사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5세기경에 시작되었던 원자론 논쟁이 20세기 초까지도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자라는 개념이 실제로 단순히 이제 생각하기 편한 물질의 가장 작은 덩어리가 있다는 이런 것이 편리한 개념이냐, 실제로 존재하는 물리적인 실체인가, 이런 것을 두고 20세기 초까지도 논쟁이 벌어졌던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자론을 옹호하는 물리학자인 볼츠만은 원자론의 기초에서 기체 운동을 설명했습니다. 말하자면 기체 분자 하나하나가 기체의 가장 작은 알갱이 하나하나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운동에 이제 뉴턴의 역학법칙을 적용해서 기체 압력이 나오고 부피를 설명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이제 통계역학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통계역학을 창시한 사람이 볼츠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이 원자라는 개념 자체가 실제로 단순히 편리한 개념이 물리적 실체라고 증명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반대론을 펼쳤습니다. 자, 이런 논쟁에서 이제 논쟁도 있고 또 이제 다른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이제 볼츠만은 회의를 느끼고 뭐 자살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 원자론 논쟁과 이제 결부되어서 좀 유명한 현상 중에 하나가 브라운 운동입니다. 1827년에 식물학자 브라운이 꽃가루가 물에 떠 있는 것을 관찰하다가 현미경으로 이 꽃가루 입자가 자꾸 뭔가 움직인다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굉장히 불규칙적이었는데 브라운은 식물학자였기 때문에 식물이나 이런 생명체는 어떤 생기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꽃가루가 이제 어떤 생명의 씨앗이니까 이것이 이제 움직이는 걸 보고 어떤 생명 현상이 아닌가 이런 이제 의문을 가졌었죠. 그런데 이 꽃가루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바위가루나 유리가루나 이런 것들도 이제 물에 띄어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생물체에서도 일어난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제 결국 생물학의 대상이 아니라 물리학의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리학적으로 이 꽃가루 분자 또는 이제 바위가루의 분자의 운동은 왜 일어나느냐? 이제 물 속에서 이제 온도가 다르면서 물에 이제 스김이나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대류 현상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 분명히 열과 관계가 있긴 하지만 그 원인이 열 운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이 현상을 두고 아인슈타인은 바로 이제 꽃가루가 물 위에 떠 있는데 그 아래는 이제 수없이 많은 물 분자들이 있죠. 그리고 이 물 분자들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 움직임에 의해서 꽃가루를 이제 치게 되는데 그 결과로 나타나는 운동이라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결국 아인슈타인은 이제 물이 분자로 되어 있고 그 분자의 운동이 거시적으로 꽃가루의 운동으로 나타난 결과라는 걸 이제 설명했던 것이죠. 그럼으로써 결국 물질이 작은 알갱이, 즉 분자나 원자로 되어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증명한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꽃가루 분자, 빨간색을 좀 보시면은 이 꽃가루 분자가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근데 그 밑에는 까만 입자로 된 것들이 이제 물 분자인데 이 물 분자의 운동에 의해서 꽃가루가 지금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불규칙한 운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통계적인 방법으로 이제 이런 불규칙한 이런 운동이 이제 물 분자의 운동이 바로 이제 꽃가루의 운동을 거시적으로 나타나게 한다는 것이죠.
자, 볼츠만과 마하가 논쟁을 벌일 당시는 원자나 분자 자체를 눈으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원자 하나하나를 볼 수 있는 원자 현미경이 발명되어 있습니다. 이 원자 현미경을 이용하면 실제로 원자의 존재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원자 현미경은 이제 우리 현미경이 처음 등장한 것은 이제 광학 현미경이었죠. 배율이 수백 배에서 최대 수천 배까지 됩니다만 여기서 좀 더 발전한 배율이 높은 현미경이 전자 현미경이고요. 배율이 최대 수십만 배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원자 현미경은 이제 제3세대 현미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배율이 수천만 배까지 끌어올리면서 원자 자체를 이제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물질 표면에 있는 원자 하나하나까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진에서 보는 것은 구리 표면 위에 이제 철원자로 이루어진 철원자 48개로 이루어진 고리를 볼 수가 있고요. 또 오른쪽 사진은 구리 위에 이제 철을 얹어서 만든 걸자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원자 하나하나를 이제 컨트롤할 수도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원자 현미경은 종류가 이제 다양하고 용도에 따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STM 이제 최초의 원자 현미경이죠. 그리고 또 AFM도 이제 있고요. 또 LFM 주로 시료의 표면 마찰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제 관찰하고요. 또 FMM은 시료의 경도를 측정해서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또 MFM은 이제 자기력을 측정하고요. EFM은 전기적 특성을 측정하고 STM은 최초로 개발된 원자 현미경입니다. 1980년대에 개발됐고요. 원리는 이 탐침을 이제 이 시료, 이 밑에 있는 게 시료고요. 위에 뾰족한 것이 탐침입니다. 탐침을 시료 가까이 최대한 접근시켜서 그때 흐르는 이제 이 탐침과 샘플 사이에 양자 효과로 흐르는 이 터널링 전류를 측정합니다. 이 측정한 전류를 이제 영상으로 바꾸어서 관찰하게 되겠습니다. 단점은 이 시료는 오직 도체 시료만 원자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탐침과 시료 사이에 전류를 흘려야 되는데 그러자면 이 치료가 이제 전류를 잘 흘려야 되겠죠. 도체여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원자 현미경은 이 AFM은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원자 현미경입니다. 원리는 탐침과 이제 이 시료 사이에 이제 가까이 접근할 때 이 사이에 원자 힘이 작용합니다. 원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요. 그래서 이 캔틸러버, 이 바의 캔틸러버에 이제 굽힘 현상이 생겨나는데 이것을 측정해서 3차원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점은 STM과 달리 시료의 전기적 특성과는 상관이 없이 원자 힘을 이용하기 때문에 도체, 반도체, 부도체 등 모든 시료 분석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원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을까요? 원자의 개수는 이제 물 1g 안에 원자가 10의 23승계나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물방울 하나, 1g이라는 물방울 하나에 이제 1조에 다시 1000억 배 정도의 이제 원자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한 방울의 물 속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는 모든 강과 호수의 물방울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내쉬는 공기 속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는 우리가 이제 호흡으로 이제 지구 전체 대기를 마신다고 할 때 그 호흡수보다도 더 많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원자는 이제 우리 지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우주에 다 흩어져 있을 텐데 이 원자의 개수를 또 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자의 개수가 얼마냐? 우리는 치수로 표현하면 그 크기를 가늠을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큰 수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치수 표현을 한다면 10의 80승계다.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화학자들은 이제 물질이 원소로 되어 있다는 걸 밝혔는데요. 자연에서 발견되는 이런 원소의 종류는 대략 100종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원소들이 결국 무엇을 만듭니까?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죠. 여러 가지 화합물을 만드는데 이런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가지수가 3천만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학이라는 학문은 이 원소들이 어떻게 결합하여 물질을 만들고 그 물질이 이제 어떤 특성을 갖는지 또 물질이 어떻게 다른 물질을 변하는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과학 분야가 화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화합물은 결국 이제 어떤 생체를 구성하고 생물 속에서 이제 이것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새로운 물질이 생명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생물의 종류는 지구상에 뭐 100만 종 이상의 동물이 있고 30만 종 이상의 식물이 있고 10만 종 이상의 균이 있어서 지구상에는 200만 종 이상의 생물이 있습니다. 실제는 200만 종이 아니라 뭐 1000만 종이 넘는다고도 하고 심지어 지구상에 나타났던 모든 종들을 다 합치면 1억 종이나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화합물은 생명 활동에 이제 어떤 그 물질로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또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이나 아니면 핵산이나 이런 이제 물질들도 다 화학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학은 결국 생물학의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 생명 현상을 탐구하면 결국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나 아니면 이제 대사 과정, 효소의 작용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때문에 화학은 생물학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이 원소에 대한 탐구를 이제 더 근본적으로 이제 탐구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물리학이라고 할 수 있죠. 원소 안에는 이제 원소는 결국 하나하나가 이제 원자고 원자 안에는 핵자가 있고 그 바깥에 전자가 있죠. 그러면 이런 핵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고 또 양성자와 중성자는 뭘로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이제 쿼크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물리학자들이 이론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또 전자나 이런 입자들을 합쳐서 렙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는 이제 쿼크와 렙톤이라는 거죠. 근데 쿼크와 렙톤은 또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해가는 분야가 물리학입니다. 물리학은 물질의 본질을 탐구하는 과학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물리학은 이런 화학의 또 기초가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지구과학은 이 안에는 기상학, 지질학, 해양학 이런 다양한 분야들이 있고요. 우주과학 안에는 뭐 천문학이 있습니다만 천문학은 이제 조금 더 기본적인 기초적인 물리학에 좀 더 가까운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지구과학이라는 분야는 물리, 화학, 생물을 이제 융합한 어떤 종합과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연과학에서 또 수학이 이제 포함되기도 하는데 수학은 자연을 기술하는, 자연을 이해하는 과학의 언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학은 이제 물리학이나 이런 천문학과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학, 화학이 물질을 탐구하는 물질과학이라고 한다면 생물학은 생명과학이라고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